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던 31살의 남성 마이크 윌리엄스는 그의 아름다운 아내 드니스 메릴, 그리고 이제 막 19개월이 된 사랑스러운 딸 앤슬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꽤나 많은 돈을 벌었고, 덕분에 일찌감치 가족과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이크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바로 호수에서 오리 사냥을 하는 것이었죠. 지난 2000년 12월 16일, 이른 새벽부터 마이크는 평소처럼 보트를 끌고 오리 사냥을 준비합니다. 목적지는 집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세미놀 호수. 이날은 부부의 6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 드니스에게 점심시간 전까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짧은 입맞춤을 한 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이크가 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드니스는 사냥이 조금 길어지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도 마이크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이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평소 마이크는 약속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성격이어서 이건 아주 생소한 상황이었죠. 불길함을 느낀 드니스. 즉각 경찰에 연락을 했고, 동네 보안관이 세미놀 호수로 출동했는데 호수가 부근에서 세워둔 마이크의 트럭이 발견됩니다. 정황상 차를 여기 세워두고 여기서 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건데, 그 이후 행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실종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 마이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1969년생인 그는 버스기사인 아버지와 유치원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알뜰살뜰히 두 아들을 키웠죠. 그러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좀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세럴은 홀로 강인한 양육에 매진합니다. 그 덕에 마이크는 아주 훌륭한 아들로 자라났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 또한 좋았고요. 게다가 이 준수한 외모에 운동까지 잘해서 고등학교 땐 풋볼 선수로 활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학교 치어리더였던 드니스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미국 하이틴 영화를 보면 운동복 킹카랑 치어리더 금발 여성과 사귀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이 둘은 그런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아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습니다. 마이크와 드니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란히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입학했고, 이후 마이크는 부동산 중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터라 금세 실력을 인정받았고 머지않아 돈 잘 버는 중개인으로 성장하죠. 또 마이크는 이 드니스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면서 고등학교 커플이 부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둘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이크의 엄마, 세럴. 워낙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응원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마이크와 드니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는 회사에서도 애처가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한 예로 드니스가 전화해서 나 차에 기름 떨어졌는데 기름 좀 넣어줘 라고 이야기하면 일하다가도 바로 드니스에게 달려가서 드니스를 도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아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딸 앤슬리가 태어나자 이 둘의 부부는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마이크는 아내에게 고급 차를 선물했고요. 아내 드니스는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정말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사이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필 결혼기념일에 실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실종 장소인 세미놀 호수는 다른 곳과 달리 유독 폭이 좁은 호수였어요. 바닥엔 퇴적물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나무 뿌리도 곳곳에 튀어나와 있어 다소 험한 지형이죠. 그래서 이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곳에 보트 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크의 보트가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어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이 바로 마이크의 절친한 친구 브라이언. 마이크와 브라이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마이크와 브라이언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중마고우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브라이언에게는 이 케이시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케이시의 절친이 바로 드니스였던 거죠. 즉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커플이 마이크에게 드니시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 넷은 어딜 가나 함께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고 성인이 되어 브라이언도 케이시와 결혼을 하며 두 커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두 가족은 그렇게 20년 가까이 세월을 함께하게 되죠. 마이크 실종 소식에 브라이언은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어요. 브라이언의 아버지까지 함께 와서 그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종 이튿날, 호숫가 덤불에서 마이크의 보트가 발견됩니다. 안에는 마이크의 구멍조끼와 오리 사냥에 필요한 사냥총, 탄피 등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보트의 가스통은 가득 차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봐서 사냥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듯 해 보였어요. 수색팀은 호수 바닥을 모조리 싹싹 뒤졌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수색은 무려 한 달이나 넘게 계속되었죠. 6,000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지와 호수, 정말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탈하게도 도저히 마이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 44일 만에 수색 작업은 중단되었고 마이크의 실종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자 여기서 또 다른 가설이 떠오릅니다. 혹시 마이크가 자발적인 실종을 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었어요. 당연히 가족들과 지인들은 강하게 부정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했고 사랑하는 엄마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까지 두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갔냐고요? 분명 호수까지 간 건 맞는데 그죠? 호수. 여기서 또 다른 가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마이크가 호수에 사는 악어에게 잡아먹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 실제 세미놀 호수는 악어의 서식지였습니다. 종종 술에 취해 낚시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인명사고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만약 마이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악어에게 먹힌 거라면 충분히 앞뒤가 맞는 듯 하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이때 어머니 세럴은 그렇게 쉽게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의 악어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전문가는 악어에게 잡아먹혔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마이크가 실종됐을 당시가 아까 제가 말했던 12월 16일 겨울이잖아요. 12월 중순 악어는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는 습성이 있고 심지어 이때는 먹이 사냥도 하지 않는다네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악어가 다 큰 성인을 삼키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해요. 통째로 삼키는 경우요. 만약 잡아먹혔더라도 팔다리 같은 신체 일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세럴은 여기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 헤매요. 목격차를 찾는 광고도 하고 실종 전단지도 나눠주고 정말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아내 드니스는 하루하루 힘들어하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간신히 몸을 술술이고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나가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이크의 주변 친구들은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세미놀 호수를 찾은 한 사냥꾼이 호수에 떠오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마이크의 사냥복이었습니다.
안에는 마이크의 사냥 자격증과 손전등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발견된 사냥복은 다리에 장화가 붙어 있어서 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우리가 흔히 갯벌에서 볼 수 있는 작업복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만약 악어에게 잡아먹혔더라면 가뜩이나 벗기 힘든 이 옷만 깔끔하게 남아있는 게 가능할까요? 더 이상한 건 옷이 마치 물에 금방 빠진 것처럼 이끼도 없이 깨끗했고 외부의 공격 또한 받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또한 6개월이나 물에 있었으면 분명히 이 전원이 켜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버튼을 누르자 정상적으로 작동했고요. 마이크의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어머니 세럴은 즉각 달려왔고 이상함을 감지하고는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드니스의 생각은 좀 달랐죠. 그녀는 호수에서 발견된 증거로 마이크의 사망 신고를 해버립니다.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알고 보니 거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마이크에게는 3개의 생명보험이 있었고 실종해서 사망 처리가 되면서 드디어 드니스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보험금이 무려 30억 원. 어마무시하죠. 드니스는 그간 생활이 힘들었다면서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딸과 허덕이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니 드니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드니스의 빠른 사망 신고에 어머니 세럴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가족이 사망 신고를 하는 순간 수사가 더 이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세럴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종 광고를 내보냈고 매일 거리로 나와 수사를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미 사망 신고도 된 마당에 좀 과한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아들을 쉽사리 보내지 못하는 엄마의 집착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마이크의 실종 3년 만에 드니스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 상대가 바로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절친한 친구요. 심지어 드니스는 마이크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새로운 살림을 차렸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히 평소 넷을 잘 알던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드니스는 전 시어머니인 세럴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며 이 험담을 하고 다녔고 또한 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손녀를 보여주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럴은 포기하지 않고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아들 실종 사건을 제발 재조사해달라며 무려 9년 동안 2,6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매일 보낸 거죠. 그런 피나는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어느덧 하나둘씩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2004년 재수사의 움직임이 보이는 듯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큰 결실을 맺지 못했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난 2016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드니스와 브라이언이 요란하게 재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이 여기에 앙심을 품고 드니스를 총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탈출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브라이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드니스는 새 남편의 폭력성을 폭로하면서 무기징역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당시 담당 검사는 브라이언이 마이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브라이언의 전 아내인 케이시의 증언 때문인데 사실 마이크가 실종되기 전부터 브라이언과 드니스가 불륜관계였다는 걸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실종 당일 브라이언의 행정이 좀 불확실했고 무엇보다 마이크가 갖고 있던 3건의 생명보험 모두 브라이언을 통해 가입된 게 확인되었거든요. 브라이언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물론 이건 정황적인 증거일 뿐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브라이언과 대립하던 드니스에게 혹시 그가 마이크의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냐라고 계속 추궁했지만 드니스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죠. 어쨌든 브라이언의 최종 재판 결과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니에요. 1년 후 완전 대반전이 벌어진 겁니다. 돌연 브라이언이 자신이 마이크를 죽였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증거로 마이크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지목했는데 경찰이 수색해 보니까 실제로 그곳에 마이크의 유골이 있었고요. 거긴 세미널 호수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브라이언의 집과는 10분 거리 남짓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부검 결과 마이크의 두개골에는 총상이 발견되었어요. 네, 한때 마이크의 베스트 프렌드 브라이언은 마이크를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건 18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브라이언은 도대체 왜 이 18년 만에 뒤늦게 자백을 한 걸까요? 그건 바로 드니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니스도 당시 마이크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기 때문이죠. 브라이언은 진실을 말하는 대신 이 사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드니스와 브라이언은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인 1997년부터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결혼 후 모임에서 눈이 맞은 거예요. 둘은 몰래 미래를 즐겼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었었지만 정작 드니스는 마이크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녀라는 타이틀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마이크와 이혼을 하게 되면 딸의 양육권을 나눠 갖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마이크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자신은 가엾은 미망인의 이미지를 유지한 채 심지어 마이크의 보험금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드니스와 브라이언은 마이크의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견 끝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브라이언이 마이크와 단둘이 오리 사냥을 가서 그를 물에 빠뜨린 뒤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밤 브라이언은 아내 케이시에게 미리 수면제를 먹여 그녀를 깊게 재웠습니다. 자기가 마이크와 사냥 가는 것을 케이시는 몰라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에게 연락을 해서 새로 알게 된 사냥 스팟이 있다 라면서 약속을 잡습니다. 다음날 새벽, 둘은 세미놀 호수로 떠났습니다. 아내 드니스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보트에 올라탄 브라이언은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몰았고 잠시 후 마이크를 보트에서 일어나게 유도했습니다. 마이크가 천천히 일어나자 그리고 있는 힘껏 밀어 그를 물에 빠뜨렸죠. 그런데 이게 일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간 거예요. 마이크가 호수 가장자리 나뭇가지를 잡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당황한 브라이언. 결국 그는 미리 준비한 총을 꺼냈고 발버둥 치는 마이크를 향해 2발을 발사합니다. 마이크는 쓰러졌고 고요해진 호수. 브라이언은 그제서야 그를 물에서 끌어올렸죠. 이미 총상을 입은 이상 시신을 여기에 두면 타살이 들통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트럭에 시신을 싣고는 집 근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종 소식에 놀란 듯 달려와서 눈물을 보였던 거죠. 악어의 눈물이네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죠? 6개월 만에 호수에서 사냥복이 발견된 거. 그것 또한 브라이언의 짓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죽음을 사실화해서 드니스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개하려는 목적이었고요. 이렇게 18년 만에 드러난 두 사람의 공무. 재판이 열리는 동안 브라이언은 매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드니스는 어떠한 감정 기복이나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드니스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재판 결과 드니스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브라이언은 자백했다는 이유로 2033년 그의 나이 63세에 풀려나는 조건으로 수감 중이죠.
미제 사건이 이렇게 18년 만에 극적으로 술술 풀리는 경우가 참 드문데요. 사건이 전말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공범인 드니스와 브라이언의 불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세럴의 간절한 노력도 있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18년이라는 세월의 고통을 그 누구도 쉽게 헤아릴 순 없지만 더 이상의 고통은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